1943년 일본의 정보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폭격기는 기존 B-17이나 B-24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고도에서 비행하며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의 육군항공대 사령관 아놀드 장군은 새로운 폭격기의 명칭이 B-29이며 1944년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합니다. 일본군 지도부는 미국의 새로운 폭격기가 중국에서 이륙하여 일본 본토를 폭격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B-29가 운영될 중국 내륙의 비행기지들을 미리 공격하기로 계획합니다. 일본은 지상군 40만 명을 동원하여 중국 내륙으로 진격해 들어가 B-29의 비행기지로 이용될 계림과 유주를 점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1호 작전입니다. 사실 일본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국에 대한 반공 계획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으며 전쟁 초반 미국이 실시한 돌리틀 특공대의 공격은 일본의 공업 생산 시설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고공폭격기인 B-29는 일본에게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일본은 서둘러 반공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1944년 B-29의 본토 공습이 시작되자 일본의 조기 경보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 체계는 크게 레이더 기지, 지상 관측소, 무선 교신 감청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능력은 같은 축축국인 독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 히데수고 야기는 1920년대에 기초적인 지향성 안테나를 개발했지만 일본은 레이더의 효용성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의 레이더는 반경 250km 범위 내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었지만 정확한 고도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격기들은 B-29의 예상 통과 지점에 도착해도 그들이 어느 고도에 있는지 다시 찾아야 했고 일본의 레이더는 목표물이 폭격기인지 전투기인지도 구분하지 못해 B-29를 찾으러 갔다가 무스탕 전투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무선 감청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자주 사용하는 주파수를 일일이 체크해 반복적인 호출 신호를 분석하여 폭격이 시작되기 4시간 전에 방공사령부의 그 징후를 통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상 시간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한 폭격 지점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방공부대를 힘들게 했던 점은 일본이 섬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레이더나 지상 관측을 통해 적의 폭격기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지만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미리 적기를 관측해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기가 본토 내로 진입하면 이제 도시 곳곳에 설치된 고사포가 작동합니다. 일본은 국민당군으로부터 노획한 88mm 고사포와 75mm 고사포를 복제하여 사용했는데 그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9,000m 이상에서 접근해오는 B-29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B-29에게 확실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요격기뿐이었지만 일본 육군의 일식 전투기 하야부사는 B-29를 상대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7.7mm 기관총은 B-29의 동체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했고 무엇보다 B-29가 비행하는 9,000m 고도까지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야부사가 9,000m 고도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약 50분이었는데 이렇게 고고도에 올라오면 엔진의 출력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했고 그 사이 B-29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은 성능이 부족한 하야부사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 전투기 쇼키를 투입합니다. 쇼키의 1500마력 엔진은 시속 650km를 낼 수 있으며 12.7mm 기관총 4문을 장착하여 화력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기동성이 좋지 않아 선회력이 떨어졌고 이착륙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조종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요격기 중 B-29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이식 복자 전투기 토류입니다. 이 기체의 특징은 20mm 기가포를 32도 각도로
비스듬히 장착한 것인데 B-29의 밑으로 들어가 기관포를 발사하여 격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944년 8월에 있었던 야하타 제철소 폭격작전에서 토류의 활약으로 B-29는 67대 중 14대를 잃게 됩니다. 이날 전투에서는 토류 한 대가 B-29에 충돌하였고 그 파편이 옆에 있던 또 다른 B-29에 맞아 추락한 일이 있었는데 이 충돌 공격에 대해 일본군 지휘부는 매우 경제적인 공격이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요격기가 B-29를 제대로 상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엔진이라 생각했습니다. 기존 공냉식 엔진으로는 B-29의 고도와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독일의 BF-109에 사용되는 DB-601 순행식 엔진을 직접 들여오기로 했으며 이 엔진을 새로운 삼식 전투기 히엔에 장착합니다. 일본은 이 엔진의 라디에이터를 동체 중심선 뒤쪽에 장착하는 개량을 통해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이렇게 해서 히엔은 BF-109 E3형과 비교하여 속도와 운동성, 항속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우수했던 히엔은 양상되자마자 태평양의 남방전선에 투입됩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빠른 속도와 중무장을 가진 히엔에 격추되기 시작했고 1943년 일본은 일시적으로 남방전선의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大気味の5番線に敵と共に差し違えてしていくことを無情の防衛と感じた次第だな。それが3日の日に12キロの中に無我夢中で突っ込んだ時のが結局無我夢中ではダメだな。北方第一だー。第2分隊。へい。하지만 히엔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B-29에 의해 군수 공장들이 파괴되어 갔으며 그나마 있던 숙련공들도 모두 징집되어 이제 공장에는 어린 요공들이 조약한 부품을 만들어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품질이 떨어지자 히엔의 성능도 같이 하락하였고 보유 대수는 물론 가동률까지 점차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지휘부는 이러한 히엔을 본토로 불러들여 B-29를 상대하는 요격기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히엔이 본토에 배치되자 그나마 남아있던 군수공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지면서 부품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고 점차 본래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히엔이 B-29를 상대한 방법은 우선 10km의 고도에 먼저 올라가 대기하고 있다가 B-29가 나타나면 급강하하면서 20mm 기관포를 쏘고 바로 이탈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격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포 공격에 실패하면 B-29의 꼬리 날개를 들이받고 자신은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히엔이라 하더라도 요격기로서 만족할 만한 성능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은 또다시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히엔에 사용된 순행식 엔진은 제작과 정비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일본이 원래 노하우를 갖고 있던 과거의 공냉식 엔진을 다시 만들기로 했으며 순행식 엔진에 비해 크기가 커져서 기수 저항이 늘어나는 대신 엔진의 출력을 높여 이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1800마력의 공냉식 엔진은 새로운 사식 전투기 하야테에 장착됩니다. 하야테는 5000m 고도까지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었고 고고도에서 6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이렇게 엔진의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본 전투기로는 사치품이라 할 수 있는 방탄판도 장착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미국이 하야테를 노획하여 시험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군이 사용했던 저질 연료 대신 고옥탄가의 연료를 넣고 시험 비행을 하자 자국의 P-47 썬더볼트나 P-51 무스탕에 못지않았으며 일부 성능은 오히려 더 우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수한 성능을 가진 하야테는 결국 B-29를 상대로 별다른 전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 낮은 노동력입니다. 기존의 숙련공들이 전쟁터로 징용되거나 미국의 폭격으로 희생되면서 공장에는 어린 요공들만 남게 되었고 이들이 만든 부품은 그 크기와 성능이 가지각색이어서 제대로 된 전투기가 제작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 제작된 시제기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막상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연료 부족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해상 봉쇄를 당하게 되면서 충분한 양의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고, 이렇게 한정된 연료의 양을 늘리기 위해 첨가물을 넣게 되면서 엔진의 성능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의 부족입니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합금 재료들이 들어가야 했는데 연료와 같이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재료들을 넣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바로 전투기의 성능 저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닥친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수탕의 등장입니다. 1945년이 되어 미국이 이오지마를 점령하게 되자 여기서 출격하게 된 무스탕은 B-29의 든든한 호위기가 되었고, 그동안 B-29를 격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일본의 요격기들은 이 무스탕의 등장으로 이제 B-29의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B-29는 총 3만 회가 넘게 출격을 하면서 일본 요격기들에게 단 87대만이 격추되었고, 이는 자체 기능 고장으로 손실된 400여 대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29를 요격하려다 오히려 격추당한 일본군 전투기는 700여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